장성택에 대한 얘기도 아마 장시간 한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이 장성택의 최측근이 2달 전쯤에 중국으로 도피해서 우리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고, 지금 우리 정보 당국이 현지에서 이 장성택의 최측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승엽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장성택의 핵심 측근이 급히 중국으로 도피한 것은 2달 전인 9월 말에서 10월 초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 핵심 측근이 곧바로 우리 측에 망명을 요청했고, 현재 우리 정보당국이 현지 비밀 장소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데다 미국이 자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3국을 경유해 비밀리에 한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요원이 중국 공안에 붙잡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이 측근이 노동당 행정부가 주도하는 외화벌이와 자금을 총괄해 장성택의 비자금 관리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1급 기밀인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비자금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어 유출될 경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장성택을 제거하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북한 당국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 측근이 위기감을 느꼈고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측근의 중국행이 장성택 실각 사태의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측근이 망명을 신청한 2달 뒤 장성택의 오른팔과 왼팔격인 이용화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은 공개 처형됐습니다. 장성택은 현재까지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네, 우리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네. 이게 점점 좀 커지는 것 같고요, 파문이. 네. 간단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최측근이 중국에 도피했고 우리 정부에 망명 신청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김정은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북한 사람들의 이제 그 기저 속에 저런 아무리 어린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냐라는 그러한 반감도 없잖아 있는 상태에서 오래 묵은 권력은 오래 될수록 썩는다고 이 장성택의 이제 그 측근이라든가 그 권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정화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부패는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측근이 벌써 이제 중국에 도피를 했다는 것은 이걸 장성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치겠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그 느낌을 감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변동이 지금 김정은이가 그 권력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이게 역구태타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데,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존 바이든 부통령 사이에서도 방공 식별구역 문제도 오갔겠지만은 지금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바이든 부통령은 더 큰 관심과 그런 그 내막의 어떤 정보가 있는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묻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화가 좀 장시간 오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미국의 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북한의 핵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그러한 기조 위에 지금 그 김정은의 그 측근 세력이 지금 실각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겠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이 또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정보들이 드러날 것이고, 북한의 지금 권력 이 투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예측이 좀 더 명확해질 그러한 이 망명이 아닌가, 망명 신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최측근, 장성택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냥 측근이 아니라 최측근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인물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보니까요. 상당한 내막을 비자금 관리 내막까지 알고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네. 장성태뿐만 아니고 김정은 그 비자금까지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으로 망명이 받아들여져서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미국 쪽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중국 측에 역시 판단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이야기도 지금 회담 중에 오가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겠죠. 예. 과거에 황장엽 비서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인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이 아까 오승엽 기자 리포트에도 있었으면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예. 그 두 명이 지금 처형을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폭발이라는 것은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문인지 풍문인지 들리는 소리로는 예. 오늘 이제 비자금 관리한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망명 신청을 했다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네. 북한 주민은 굶주려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그 김정은 개인의 그 비자금은 돈이 엄청나다. 예. 이런 부분들이 풀려나가면서 자기 그 지배를 옹호해주는 그런 세력들, 측근들을 관리를 해왔거든요.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비자금 관리가 돼가지고 한 개인의 돈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것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지금 예. 그 사람이 지금 망명 신청을 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타의 그 정보들은 이러이러한 그 인간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네. 비자금만큼 이건 굉장히 폐쇄된 조직에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드러난다고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그 금융 통제라든지 비자금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차단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보적인 가치가 큰 그런 인물이고요. 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중국의 망명을 신청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 사실 YTN의 특종 보도입니다. 예. 이미 YTN이 상당한 시점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또한은 이 인물의 신변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동안 보도를 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이미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두 달 전쯤에 탈출을 해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정부에 망명 요청을 했고 우리 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쪽 공안 요원이 갔다가 우리 측 요원이 갔다가 중국 측 공안에 의해서 한때 억류되기도 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다고 하고 자 지금 이 문제로 지금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간에 굉장한 신경전 또는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YTN 정치부가 취재를 한 내용인데 이 장성택 실각이 국가보위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김원홍 부장이라고 했었고요. 노동당 서기실이 주도했다. 노동당 서기실이 주도했고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이 노동당 서기실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오늘 새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박순표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80년대 중반 생긴 노동당 서기실은 당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의전과 일부 비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김일성 부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서기실 길재경 부부장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서기실은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합니다. 300여 명 안팎이던 인원도 최소 800여 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수시 대면 보고를 하면서 권한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총괄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동시에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한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장성택의 실각을 계기로 권한과 위상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택 실각 과정에서 주변 인물 공개 처형과 후속 대책을 논의한 이른바 삼지연 회동 등을 모두 서기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기실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손발 역할을 해왔고 장성택 실각을 계기로 머리 역할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친여동생인 김여정도 서기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서기실장 김창선은 이른바 혁명 1세대인 빨치산 출신 황순이 조선혁명박물관장의 사위로 김경희의 추천으로 권력의 핵심까지 오른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서기실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당과 군부를 컨트롤하는 핵심 부서로 떠오르게 돼 당분간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북한 내부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 격동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격동으로 이어지고 또 세계 정세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 만났을 때, 조금 전까지 만났을 때 이 문제도, 장성택 최측근의 망명 문제도 아마 논의되지 않았겠느냐. 조 바이든 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문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전원으로는 조금 전에 오찬이 끝났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접견 시간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11시 45분에서 1시까지 접견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1시간 15분 동안 접견. 예, 좀 예전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견이 아니라 회담이라고 할 회담 성격을 띄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찬이 1시 15분에서 2시 20분, 바로 10분 전쯤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찬도 1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지금쯤 아마 연세대 쪽에 도착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 보통 배석이라고 하면 정상들의 그 접견이라고 하면 이렇게 몇 사람 소규모로 모여서 다과 나누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건 회담장이거든요. 이 모습 자체가 회담장이고 양측 배석자들이 여러 명이 배석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연세대 현장 좀 보여주시죠. 자, 연세대 현장 상황 좀 최현신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그 많은 학생들 그리고 옆에 있는 청중들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현장에는 정운찬 정 총리를 비롯해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주한 외교사절 30여 명이 지금 자리를 함께 있고요. 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해서 1,30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이 조금 전에 연세대학교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시 20분에 오찬이 끝났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바이든 부통령이 조금 전 연세대에 도착을 했고 잠시 뒤면 이제 체육관 연설을 하게 돼 체육관 현장으로 입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김대사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 왼쪽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성김 주한미 대사도 아마 조금 앞서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조금 앞서서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연세대에서 그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학생 1,300여 명이 벌써 한 1시간 전부터 자리를 가득 메우고 바이든 부통령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연세대학교에서 하게 된 것은 미국 측이 직접 지정을 했다. 미국 측 국무부 쪽을 통해서 연세대를 지정을 했고요. 방송도 YTN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단독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 이번 주부터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교수님께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일원이다. 미국이 이 점을 강조할 것이다. 바이든 부통령의 연설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으로 오래 있던 분이고 또 벌써 인물도 좋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도 또 한국이 이룬 경제의 기적 이것을 또 분명히 그 칭찬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미국의 또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예. 미국의 그 세계적 중요성을 또 한번 또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왔을 때는 이화여대에서 연설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와서 화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외대에서 외대에서 했고요. 했었죠, 오바마 그 대통령은. 학교마다 이제 유치전이 아주 그 치열한데요.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서 오바마 홀까지 생겼고, 네, 김용 세계는 총재 같은 경우는 성대에서 또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아, 성대에서 했군요. 이번에 방한했을 네. 때. 네. 각 학교마다 이게 굉장히 또 학교 명예 위신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는 주미대사 지냈기 때문에 저기 보이네요. 한덕수 전 총리 모습도 보이고요. 주미대사 지냈었고 정운찬 전 총리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정운찬 전 총리는 무슨 인연이 있나요? 글쎄요. 이 총리급들이 2명 포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형식에서 초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또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한국 최초의 4강 대사였죠.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뭐 초청한 분들은 주로 그 외교부 북미과에서 그 의전 절차를 밟아서 예. 초청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그렇군요. 이 YTN 해설위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YTN이 단독 생중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